네, 미네소타주 이민 단속 당시 시민에게 총격을 가한 그 연방 요원들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공개적으로 처음 밝혀진 겁니다, 이게. 자, 탐사보도 전문 매체 프로퍼블리카라는 매체가 입수해서 공개됐는데 사실로 확인이 되고 공식적인 팩트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기록에 따르면 지난 24일 알렉스 프레티라는 그 미국 남성, 시민권자 남성에게 총격을 가해서 숨지게 한 그 인물은 그 요원들은 국경 세관 보호국 CBP라고 하죠. 이 CBP 소속 43살의 헤수스 오초와 그리고 35살의 레이문도 구티에레스 두 명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고 보니까 헤수스 오초와 레이문도 구티에레스 이 오초아라는 라스트 네임도 그렇고 구티에레스라는 라스트 네임도 그렇고 이름만 놓고 보면 사실 두 사람 모두 그 계통은 히스패닉계 계통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헤수스 오초아는 CBP에 2018년부터 합류를 한 그런 사람이고요. 구티에레스는 2014년부터 일해온 사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둘 다 공통점은 있습니다. 뭐냐? 둘 다 텍사스 남부 지역 출신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텍사스 남부 지역이 뭐 어때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편견을 갖자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쉽게 그냥 커먼 센스로만 봐도 텍사스라는 지역이 총기가 좀 자유스러운 대표적인 그런 지역이고 특히 텍사스 남부 지역이 좀 더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헤수스 오초아 라는 사람과 관련해서는요, 그의 그 이혼한 그 엑스와이프 전처가 얼마 전에 증언한 내용이 공개됐는데, 자신의 전 남편 이 헤수스 오초아는 평소에도 총기를 막 한 25정 정도 갖고 있던 총기 매니아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소총, 권총, 뭐 엽총 등등 뭐 사냥용 총 다 합쳐서 집안에 총기가 자기가 얼추 세봤는데 한 25정 정도가 있었다.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텍사스 남부의 어찌 보면 좀 전형적인 총기 매니아인 그런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두 요원은 지난해 12월에 이번 이민 단속 작전에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이민 단속 작전은 그 당시 그 작전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런 그 무장 요원 수십 명을 투입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죠. 이 헤수스 오초와와 레이몬드 구티에레스 이 사람들도 다 얼굴 다 복면으로 가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원 확인이 이렇게 뒤늦게 된 그런 면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CBP는 해당 요원들을 지금 현재 휴직 처리한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만은 그 외의 처리 방침은 아직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이 두 사람의 신원이 공개적으로 확인이 됐으니까 수많은 그 언론 매체의 기자들이 막 계속 컨택할 거 아니에요. 국토안보부를 향해서. 그랬더니 이제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더 자세한 내용은 FBI에 문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래서 FBI한테 문의했더니 FBI는 우리는 no comment. 논평하지 않겠다. 이렇게 계속 지금 공놀이 하듯이 공 던지듯이 이렇게 뭐 서로 상대방에게 FBI는 국토안보부는 FBI에게 떠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그 두 사람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것만으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그리고 미네아폴리스 시 당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신원이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로부터 우리 지방 정부는 그 요원들과 관련된 뭐 조사 자료를 아직 하나도 전달받지 못하고 있고 또 브리핑조차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 법무부의 민권조사가 Civil Rights 인베스티게이션이 있어야 되겠죠. 그 조사가 FBI 주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안보부가 더 자세한 내용은 FBI라 해라 한 거고 또 FBI는 아직은 조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노 카멘트 뭐 이제 그러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일단 FBI 주도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조사에 따라서 이제 알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뭐 정당한 것이다라고 해서 완전히 업무에 그대로 복귀가 됐는지 뭐 이런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또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구독 안 해놓고 계신 분들은 구독해놓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뭐 충격적이라면 충격적일까? 연방 법무부가 공개한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자료가 한 300만 페이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자료가 공개됐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료에서 한국 사람의 이름이
한 명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들으면 아마 좀 아실 거예요. 최근 연방 국무부가 추가로 공개한 300만 페이지 분량의 그 자료에 따르면 제프리 앱스타인은 지난 2010년에 제스 스텔리라는 그 당시 그 전 바클레이스 뱅크의 CEO였습니다. 뭐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그 전 그 바클레이스 은행의 CEO에게 전 세계 고위급 인사들의 그 명단이 적혀 있는 그 이름 리스트를 이메일로 보낸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해당 메일을 보면 모두 14명의 인사 명단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것도 아니에요. 뭐 140명도 아니고 14명의 인사 리스트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제 자세히 보면 그 명단에는 국적, 지위, 뭐 이름 이런 순서로 나열이 쫙 돼서 이 뭐 명단이 작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적은 뭐 간단하죠. 뭐 미국 국적이냐, 뭐 사우스 코리아냐, 뭐 그건 간단하게 나오는데 지위도 이제 뭐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이냐, 무슨 장관이냐, 아니면 어디 은행의 행장이냐 이것도 간단합니다. 그런데 거기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칭호. 뭐 칭호라 그럴까요? 호칭이라 그럴까요? 네, 이게 있었습니다. 그냥 국적과 지위와 이름만 있었던 게 아니라 별도의 칭호가 거기 붙어 있었는데 이 칭호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외교장관이나 무슨 장관 같은 그런 고위공직자에게는 HE라는 칭호가 있었습니다. HE가 뭐냐? His Excellency 남자일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뭐 여성일 경우에는 Her Excellency죠. 편의상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남성 호칭으로 통합해서 이제 드리겠습니다. His Excellency HE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영국의 무슨 왕족일 경우에는 왕족 칭호죠. HRH를 붙입니다. 그건 뭐냐? His Royal Highness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그 나와 있는 한국인 앞에는 HE가 적혀 있었습니다. His Excellency. 자, 국적도 많았는데 국적은 바레인, 이집트, 쿠웨이트, 레바논, 룩셈부르크, 모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포르투갈, 카타르, 스페인 그리고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 명단의 11번째 이름 14명 중에 11번째에 한국인 이름이 눈에 확 저는 들어왔습니다. 사우스 코리아라는 국적 뒤에 HE라고 적혀 있었고요. His Excellency 그 칭호와 함께 Mr. 유명환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유명환. 네. 기억 나시죠? 또는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면은 뭐 좀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이명박 정부 때로 가야 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외교부 장관을 지냈던 분입니다. 전직 외교부 장관이죠. 그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뭐 본인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유명한 전 장관은 2008년 2월 29일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의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이제 임명이 된 분이죠. 다만 그 해당 메일이 그 발송된 시점, 작성된 건 언제 작성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메일이 발송된 시점을 보면 그 유명한 장관이 이미 외교부 장관으로 사임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때입니다. 당시 이제 유명한 장관이 외교부 장관을 명예스럽게 퇴임하지는 못했어요. 그 유명한 장관, 당시 장관의 그 자녀들의 어떤 뭐 회사 채용 비리 등등등 여러 가지 그 비리가 막 불거지면서 사실 불명예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불명예 사임을 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이 이메일이 오고 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메일이 온 시점은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 이메일이 그 발송된 시점은 유명한 장관이 장관의 재직 중은 아니었다. 뭐 예, 그걸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작성된 시점은 또 장관의 재직 중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하튼 팩트는 그렇습니다. 자, 앱스타인과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하기는 뭐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명한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당시 여러 국제회의에 내가 활발하게 하던 때다. 그래서 내 이름이 국제사회에 좀 많이 좀 알려졌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 이름도 아마 거기 그렇게 집어넣은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나는 제프리 앱스타인을 만난 적도 없고 그와 접촉한 적도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프리 앱스타인이 바클레이스 은행 CEO에게 고위 명단이라고 만들어서 쭉 보내준 그 명단에는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고위 명단이
앱스타인이 나와 친분을 갖고 있는 고위 인사다라는 뜻으로 보낸 건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접촉해서 좀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보낸 건지, 요거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제 요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플러스 거기 더불어서 뭐 영국의 왕실까지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 소위 앱스타인 명단에 이제는 한국인 이름까지 나오는 그야말로 무차별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이미 고인이 된 제프리 앱스타인의 그 파일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고인이 됐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파일은 지금 오히려 점점 더 크게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하튼 그 파일에서 지금 처음으로 한국인 이름이 한 명 나왔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좀 따끈따끈한 소식을 좀 미리 전해드렸습니다. 자, 슈퍼볼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뭐 슈퍼볼, 나는 뭐 미국에 산 지 오래됐지만 뭐 풋볼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슈퍼볼은 뭐 전 미국이 인기를 끌고 있는 건 알겠지만 난 큰 관심은 없어라고 하실지 몰라도요. 사실 이 슈퍼볼이라는 게 뭐예요? 1년에 한 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슈퍼볼 얘기는 좀 할만합니다. 좀 관심을 가져볼 만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슈퍼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나는 슈퍼볼, 풋볼 경기 룰도 모르고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도 전혀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슈퍼볼의 어떤 경기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슈퍼볼의 그 광고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슈퍼볼이 진행될 때 광고가 이제 30초짜리 광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근데 그 얘기 드리기 전에 미국에서 이 풋볼이 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 몸값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건 다 좀 이유가 있습니다. 다 경제 논리. 가만히 보세요. 풋볼, 아메리칸 풋볼, 그리고 이제 야구, 그리고 이제 축구, 요 세 가지만 놓고, 이제 농구는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요 세 가지만 놓고 봤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슈퍼볼의 특징은 경기 중간중간 계속 휘슬을 보면서 쉬는, 잠깐 이리 멈추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작전 타임일 수도 있고, 경기 자체도 이렇게 쉬는 게 많이 있고, 1분, 2분마다 계속 쉬죠. 공격했다가 이제 공격이 끊어지면 다시 또 스크럼을 짜기 위해서 또 한 10초, 20초 쉬고 뭐 이런 끊어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끊어지는 시간 동안에 광고 나갈 찬스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뭐 경기 자체도 15분, 뭐 그다음에 해프타임 15분, 이 좀 브레이크 타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모든 브레이크 타임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다? 네, 광고를 집어넣을 수 있는 시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전형적인 미국식,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그런 스포츠가 바로 이 아메리칸 풋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고 넣기도 좋고, 광고를 많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돈이 많이 도니까. 그래서 이 몸값도 높고 선수들. 자, 그 두 번째는 이제 야구입니다. 야구는 좀 너무 루즈해서 요즘 좀 싫어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도 야구는 그래도 또 좀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많아요. 뭐 공수 교대하는 시간에 광고 계속 넣을 수 있고, 또 투수 교체되는 시간에 또 갑자기 광고 넣을 수 있고, 뭐 이런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구도 굉장히 미국에서 발달된 이유가 광고를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축구 보세요. 축구. 이거는 45분 동안 막 거의 난스탑으로 이어지잖아요. 누가 파울을 해서 잠깐 멈춘다 하더라도 그 쉬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선수들 혹시 벌떡벌떡 안 일어나면 그 경기 루즈하게 진행된다고 들것으로 들어갖고 경기장 밖으로 빼내고 경기 계속 진행시키잖아요. 그래서 축구는 그렇게 박진감 넘치게 진행되는 게 장점인 반면에, 단점은 광고 넣을 시간이 없어요. 광고 넣을 시간이. 그리고 광고는 언제 넣습니까? 45분 끝나면 정확하게 15분 쉬잖아요. 그때 넣으면 되지 광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축구 경기를 지켜보는, TV로 지켜보는 우리들 어때요? 45분 딱 끝나면은 15분 동안 쉰다는 걸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15분 동안에 밖에 나가서 뭐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오기도, 화장실 갔다 오기도 하고, 뭐 딴 채널 돌렸다가 딴 거 보다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래서 그 딱 정해진 그 15분 동안에 광고가 나가도 그 광고를 안 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축구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축구가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자, 여기 샛길로 빠진 건 여기까지. 자, 슈퍼볼 광고를 얘기를 해드리려다가 잠깐 샛길로 빠졌는데,
자, 슈퍼볼, 특히 올해 슈퍼볼의 그 30초 광고의 단가가 사상 최고점을 찍었는데 지금 30초 광고를 낸 사람들 그게 이제 다 똑같은 그 액수를 내진 않습니다. 언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 액수가 다른데 가장 비싼 광고가 30초에 $10,000를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 업계가 이 슈퍼볼에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때는 잠깐 뭐 온라인 광고, 뭐 SNS 광고로 조금 이동하는 듯한 그런 광고 버젯이 슈퍼볼의 소위 한방 효과, 슈퍼볼의 광고를 내면 한방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프로그램에 한 1년 내내 하루 종일 내도 별로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슈퍼볼에 30초짜리 광고 한 번만 딱 내면 온 국민이 다 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슈퍼볼의 광고는 그야말로 한방 효과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NBC가 중계를 하는데요. NBC가 중계하는 올해 슈퍼볼의 단가는 평균 단가가 800, 이건 평균이 $800만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부 좀 비싼 스팟에 들어가는 광고는 $10,000가 넘어선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광고 판매도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뭐 물건 갖다 놓자마자 팔린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슈퍼볼의 광고가 이처럼 몸값을 계속 키우게 된 그 배경에는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압도적인 시청자 수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뭐 평소에 우린 TV 잘 안 보잖아요. 뭐 거의 뭐 유튜브 보고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고 또는 뭐 주말에 시간 나오면 가끔 넷플릭스로 영화나 한 편 보고 이러지 뭐 누가 평소에 TV 채널 안 보잖아요. 그런데 슈퍼볼 때만 되면 모두 다 이 TV 채널로 모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압도적인 시청자 수가 개런티 되는 게 바로 슈퍼볼입니다. 지난해 슈퍼볼은 미국 내 그 텔레비전과 그리고 스트리밍 확산 시청자 수 모두를 합치니까 1억 2,77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뭐 3억 3천만 명 인구인데 아주 고령층 그리고 아주 어린 아이들 빼고 그리고 뭐 군대 갔다든지 또 뭐 경찰 근무를 한다든지 해서 어디 뭐 경계 근무를 선다든지 또는 피치 못할 일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피치 못할 사람들 못 보는 사람 빼고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본 거예요. 3명 중에 1명이니까 다 본 겁니다. 역대 최고치를 지난해에 끊었고요. 올해 역시 비슷한 수준의 전 국민 시청 이벤트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고령층과 아주 어린아이들 빼고는 뭐 거의 다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 빼고 그래서 광고주들이 앞다퉈서 좋은 자리를 앞다퉈서 잡으려고 그렇게 돈을 많이 지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자리에 나가는 광고 30초는 $10,000. 광고 단가의 이 같은 상승은 그런데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슈퍼볼의 30초 광고비는 20년 전에는 $240만 지금에 비하면 뭐 쌉니다만은 뭐 4분의 1도 안 됩니다만은 그 당시 20년 전에 $240만 당연히 지금의 $1,000만 이상의 그런 밸류였죠. 그리고 10년 전에는 30초의 평균 $400만 쭉쭉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는 평균 $800만 올라갔다가 평균이 아니라 최고 액수는 $1,000만 넘어갔다라는 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1967년 첫 번째 슈퍼볼 당시 37,500불에 불과했던 30초 광고비. 그러니까 1967년에 3만 원 이것도 비싸죠. 생각해보면. 그렇죠? 1967년에 근로자 1년 연봉이 3만 불 당연히 안 됐겠죠. 예, 한 20년 전에 뭐 3만 얼마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1967년은 뭐 1만 불도 안 됐을 텐데 뭐 1년 연봉의 두세 배를 30초 광고했으니까 비싼 거죠. 지금 따지면 1년 연봉이 두세 배가 아니네요. 연봉 10만 불, 오케이. 많이 잡아서. 연봉 20만 불 받는다고 쳤을 때 이게 몇 배예요? 800만 불이 평균이니까 40배. 그 외에는 더 제일 비싼 건 막 60배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비싼 만큼 효과도 분명합니다. 효과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대기업들이 광고를 800만 불, 1000만 불 내고 하는 겁니다. 과거 연구에 따르면 이 슈퍼볼 광고를 집행한 그 브랜드의 매출은 광고가 방영된 직후 평균 매출 증가 12%를 즉각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슨 뭐 버드와이저 같은 거 광고 나가잖아요. 또 펩시 광고 나가잖아요. 그 광고 나간 직후에 매출 바로 빵 뜹니다.
미리 말씀드리건데 이번 그 슈퍼볼 때도 버드와이저 광고 잘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재밌다기보다도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어떤 그 독수리의 그 독수리가 이제 알을 낳아서 알이 탁 나서 이제 요만한 독수리가 새끼가 이제 낳았는데 갑자기 그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막 비가 와요. 근데 그 비가 오는데 이제 그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커다란 말이 이렇게 보더니 그 위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비를 막아줍니다. 자기 등허리로 비를 막아주죠. 그렇게 막아주던 어린 요만한 새끼 독수리가 그 후에 난 자라서 엄청나게 큰 독수리가 탁 돼서 나중에 이 말과 조우하는 뭐 그런 모습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굉장히 이제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이고 그걸 보면서 살짝 가슴이 울컥하는데 그 광고의 끝에서는 어떻게 끝나냐면 그거를 딱 보고 있던 어느 한 사람한테 누가 가더니 너 지금 우니? 뭐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 그런 장면인데 한번 보세요. 슈퍼볼은 광고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고주들이 800만 불, 1000만 불 돈을 내고 광고를 하지만 그 광고를 만드는데도 또 수백만 달러를 드립니다. 어마어마하게 정말 멋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관전 포인트를 드리면 버드와이저 광고 재밌고요. 그리고 펩시는 이번에 돈을 많이 들인 것 같지 않아요. 어떤 한 그 베어 곰이 이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코카콜라하고 펩시하고 눈 감고 집었는데 펩시를 집었고 뭐 이런 건데 뭐 재미는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건데 혹시 슈퍼볼 풋볼에 관심이 없으시면 일단 경기를 틀어놓고 그 현대차 팰리세이드의 광고를 한번 잘 기다렸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멋지게 나옵니다. 팰리세이드고 와 정말 사고 싶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팰리세이드 광고도 멋집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하튼 단기간에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효과는 슈퍼볼이 최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볼 광고 단가가 그처럼 천정부지로 매년 뛰어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제일 비싼 게 이제 $10,000가 좀 넘어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30초에 $10,000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초당 광고비 제가 나눠봤어요. $10,000를 30초로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1초에 33만 3,300불, 1초에 33만 3,000달러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째깍 한 번에 $33만 넘게 지출해야 하는 그런 광고 단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알고 보시면 좀 더 재밌겠죠. 저 광고를 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현대 팰리세이드나 또는 그 펩시나 버드와이저 광고를 딱 봤을 때 내가 광고 재밌네라고 보는 순간 째깍 재밌게 보는 순간 그 광고주는 33만 불 낸 겁니다. 네. 뭐 별건 아닙니다만은 뭐 아주 단순한 몇 가지 이렇게 관전 포인트를 보면 또 슈퍼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시애틀 시혹스하고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하고 저는 뭐 아무래도 이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부터도 좀 시애틀을 제가 좀 좋아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보스턴 사시는 분들은 좀 섭섭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쪽은 동쪽대로 뭉치세요. 저희 서쪽은 서쪽대로 뭉치겠습니다. 저는 뭐 또 개인적으로 또 좀 시애틀을 좋아하고 그래서 시애틀 시혹스 또는 이제 그 시애틀 시혹스의 그 구장도 한번 가본 적도 있고 그런 그 인연으로 해서 저는 시애틀 시혹스를 응원할까 합니다. 또 이쪽 서쪽은 또 아무래도 서쪽끼리 뭉칠 터이니 자 이번 슈퍼볼 그런 차원으로 관전 포인트를 갖고 한번 즐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슈퍼볼 광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일요일 날 그 서부 시간으로 3시 30분입니다. 그러니까 동부 쪽으로는 6시 반이 되겠죠. 중부는 5시 반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요일 끝나고 월요일 날 이 슈퍼볼 뒷얘기를 제가 또 묶어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슈퍼볼을 보시면 나중에 제가 뒷얘기를 월요일 날 아침에 해드릴 때 좀 도움이 되실 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또 정리를 슈퍼볼 그냥 경기 스포츠적인 측면에서의 접근해서 스포츠 그 전적 누가 무슨 선수가 어쩌고 이거는 여러분들 접하실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건 그냥 조금 빼고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 재밌는 얘기를 제가 모아서 해드릴 테니까 또 월요일 날 함께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놓으시고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산 김치 관련 충격적인 소식이 있어서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량오닝성의 한 절임 배추 공장에서 그러니까 절임 배추 공장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김치 공장이에요. 중국산 김치 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수입해서 먹잖아요. 웬만한 한국에 있는 식당의 김치는
90% 중국산 김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안 그러고는 어떻게 장사하시겠어요. 여하튼 중국의 김치 공장에서 작업자가 막 흡연을 하면서 침을 뱉어가면서 막 김치를 절이는 그런 모습이 영상으로 찍혀갖고 이게 공개돼서 지금 큰 파문이 일고 있는데, 요 영상이 찍힌 게 지금이 아니고요. 요건 이제 조금 됐는데 지금 이제 어떤 조치가 나왔습니다. 현지 당국이 그 업체 대표에게 100만 위안, 그러니까 달러로 본다면 한 15만 달러의 벌금을 때려버렸습니다. 자,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촬영된 영상이 중국의 SNS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된 뒤에 논란이 불거지자 관계 당국이 그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15만 달러 벌금이라면 중국 기준으로 본다면 꽤 큰 벌금을 맞은 거죠. 자, 문제의 영상은 랴오닝성 후르다오시의 한 배추 공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작업 중인 남성이 이 대형 절임통 안에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갑니다. 몸이 그 절임통 안에 들어가요. 중국은 많이 그래요. 초대형 그 절임통 안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삽으로 막 양념을 섞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고무로 되어 있는 여기까지 되는 그런 식품용 그런 옷 같은 거, 그런 장비를 착용하고 옷을 입고 들어가서 한다면 또 모를까, 그냥 신발 신고 반바지 입고 막 들어가서 흡연하면서 침 뱉어가면서 이게 막 합니다. 이게 찍힌 거예요.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전 입에 담기도 끔찍합니다. 입에 담기도 힘들어요. 역겨워서. 그런 영상이 지금 파문이 됐는데 15만 달러, 100만 위안 벌금을 받은 겁니다. 발로 바닥을 막 문지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공개 직후 중국 내외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었죠. SNS에서는 이게 진짜 공포 영화다,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절대 다시는 중국산 김치 못 먹겠다라는 등의 댓글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마켓 가시면요, 자세히 보세요. 한글로 이렇게 써 있는데 자세히 보면 프로덕트 오브 차이나라고 되어 있는 김치도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서 사셔야 돼요. 외신들도 이 관련 사안을 잇따라 보도하면서 중국의 위생 문제를 크게 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김치 공장 위생 문제는 요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전부터 여러 번 있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21년 3월에는 한 김치 공장에서 중국인 남성 근로자가 그냥 팬티만, 속옷만 입고 그 절임통 안에 또 들어가서 거의 알몸 상태로 이제 배추를 막 섞고 절이는 그런 영상이 퍼지면서 또 전 세계적인 비난이 쏟아진 적도 있었습니다. 또 같은 해 또 다른 중국의 한 김치 공장에서는 고춧가루 양념을 맨발로 고춧가루 양념 확 뿌리고, 그리고 맨발로 거기 그 배추 위에 올라가서 막 양념 섞는 그런 장면이 공개돼서 충격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영상이 잇따라 공개됐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도 이게 근절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2021년에 처음 영상이 공개됐고 그 후에 또 한 번 영상이 공개됐는데 지난해 10월에 또 이런 영상이 공개됐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도 어디선가 중국의 김치 공장 어디선가는 지금도 그러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면 못 먹죠. 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김치 같은 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식당에서는 중국산 김치를 많이 사서 많이 이제 내놓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 있는 한식당에서는 뭐 안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하지만 미국에서 이제 마켓에서 김치 사실 때 가끔 보면 뭐 한국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디자인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프로덕트 오브 차이나라고 되어 있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몇 불 정도 쌉니다. 그러면은 바로 뒤돌려서 원산지가 어딘지를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휴, 입에 담기도 싫은 김치에 침 뱉는 그 중국산 김치 얘기하다 보니까요. 커피 한 잔 해서 좀 입맛 좀 다시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커피? 제가 뭐 영상 지금 찍는 중이니까 마실 수는 없으니까 커피 얘기를 하나 좀 해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 얘기인데요. 요거는 뭐 중국산 김치 얘기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스타벅스의 매출 관련 얘기 간단하게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스타벅스가 그 손님이 많이 좀 떨어졌나요? 여러분도 요즘 스타벅스에 옛날처럼 좀 많이 안 가시나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구독자 중에 제시케 짱짱님이라는 분이 가끔
아주 가끔 스타벅스 카드를 정말 감사하게 가끔 좀 이렇게 보내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가서 스타벅스, 저는 스타벅스의 그 커피도 좋아하지만 스타벅스의 그 원두 커피를 좋아해요. 이 얘기를 언젠가 한번 했더니 그 카드 보내주신 제시카 짱짱님이 그러지 말고 스타벅스에 가서 무슨 커피를 마셔보라고 얘기했는데 좀 까먹었네. 여하튼 스타벅스의 그 원두 커피를 좋아해서 그걸 사서 저는 아침에 아주 커피 향 쫙 나게 이렇게 갈아서 마시는 거 그걸 좋아해요. 저는 이제 커피 원두 콩을 갈았을 때 거기서 이게 향이 나오는 그 순간을 좋아해서 이제 일부러 이제 갈아 마시는데 여하튼 스타벅스가 요즘 옛날 같은 그런 매출이 아닌 모양입니다. 미국인들의 그 커피 소비량은 요즘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 매출이 옛날 같지 않다라는 건 좀 이상하죠. 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전역의 그 모든 커피 전문점 매출에서 스타벅스가 차지한 비중은 48%로 집계됐습니다. 뭐 여전히 대단한 매출 비중인 것만은 점유율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요게 좀 비교를 해보면 약 한 2년 정도 좀 넘었던 2023년 그때는 52%였거든요. 한 2년 만에 4%포인트가 하락한 겁니다. 자, 미국 커피협회 조사에서 매일 커피를 마신다라고 응답한 미국인은 2020년에 59%에서 2025년에 66%로 늘어났습니다. 커피를 매일 마신다는 미국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스타벅스의 커피 시장 점유율은 줄어든다. 그러니까 스타벅스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는 커피 체인 시장에서 유례없는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속에서 나타난 스타벅스의 점유율 하락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커피 체인점 가게 수는 최근에 6년간 19%가 증가했습니다. 34,500곳 정도 전 미국에 그렇게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라이벌 브랜드로 꼽히는 던킨이 사실 도너스 가게입니다만은 커피 맛있어요. 그래서 던킨의 커피가 어찌 보면 스타벅스와 경쟁이다라는 그런 거죠. 던킨은 최근에 10,000번째 매장을 열었습니다. 더 늘려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치 브로스 또는 스쿠터스 커피 같은 신생 브랜드들도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데 스타벅스만 점유율을 좀 감소를 겪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조지 워싱턴 대학의 크리스 캐스 교수는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스타벅스를 싫어하거나 스타벅스를 떠나는 추세가 급격히 늘거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최근에 소비자들이 어떤 특정 브랜드, 특정 매장 한 브랜드에 충성하기보다는 다양한 커피 브랜드를 체험하는 흐름이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한 2, 3년 전 같으면 그냥 스타벅스 좋아하니까 점심 먹고 나서는 매일 통상적으로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사고 그랬던 사람들이 요즘에는 어제는 스타벅스에서 마셨으니까 오늘은 던킨 거 마셔볼까? 이렇게 조금 다양화시키는 흐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스타벅스는 그래서 2025년 이후에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내의 스타벅스는 그렇다라는 상황을 전해드렸고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소식은 한국의 스타벅스는 또 미국의 스타벅스와는 얘기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스타벅스가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내 스타벅스를 찾는 방문객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통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 내 스타벅스 매장 수는 2,114개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많은 것이냐 적은 것이냐를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냐면 일본보다 많은 겁니다, 이게. 지난 2025년 초 처음으로 한국 내 스타벅스 매장이 일본 내 스타벅스 매장을 앞질렀습니다. 작년에. 일본은 지금 몇 개 있느냐 스타벅스가 1,900개 좀 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급격히 늘어서 2,114개입니다. 일본을 늘어난 거죠. 근데 일본이 한국보다 더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잖아요. 네. 일본의 인구가 일본의 한 2.4배 정도 되죠. 한국은 5천만 명, 한 5,100만 명 되나요? 일본은 1억 한 2천, 1억 한 3천 그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인구를 봐도 2.4배. 땅덩어리는 훨씬 더 넓고. 그런데 인구가 2.4배 더 많은 일본보다 한국의 스타벅스 매장이 훨씬 더 많다? 그러면 한국 내 스타벅스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상대적으로 느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더 제가
피날레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전 세계의 스타벅스 매장 순위로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네, 제일 많은 게 미국입니다. 미국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 2위는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3위가 바로 한국 내 스타벅스 매장입니다. 아이고 10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조그만 땅덩어리에 스타벅스 매장이 전 세계 3위입니다. 미국, 중국 다음에 한국. 그러니 한국에서는 스타벅스가 얼마나 잘 나가는 브랜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요즘 조금 주춤하는 스타벅스 얘기를 하다가 한국 얘기까지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집안에 또는 무슨 다니시는 교회나 무슨 단체나 어떤 소속된 회사나 단체나 이런 곳에 혹시 SAT 시험을 볼 때가 된 학생들이 있거나 또는 그런 학생들을 자녀로 둔 부모가 있거나 그렇다면 이걸 좀 기억하고 계시다가 좀 말씀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종이 시험으로 치르던 SAT가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됐잖아요. 한 3년 됐죠. 이런 가운데 새로운 형태의 대규모 부정 행위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로 전환된 그 목적도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서인데 결국은 디지털 그 시험 제도 하에서도 부정행위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 유출과 보안 우회 소프트웨어 사용 정황 등이 잇따라 지금 포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SAT 시험을 주관하는 칼리지 보드는 3년 전부터 전면 디지털화를 단행해서 이제 연필로 답안지를 쓰는 것 대신에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렇게 전환하면서 이제 문제 유형을 수험생마다 다르게 구성을 해서 부정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완벽하게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했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그런데 이게 3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렇지도 못한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 같은 이제 보안 체계가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그런 정황이 속속 나온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치루어진 그 디지털 SAT 문제로 보이는 문항들이 소셜 미디어와 특히 이제 중국에 기반을 둔 웹사이트들에 다수 게시돼 올라와 있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중국에 기반을 둔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스타벅스라네 SAT 시험에 요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당연히 법적인 걸 피해가려고 예상된다라고 올리죠. 근데 그게 예상된다가 아니라 실제 시험 본 학생들 딱 보니까 저건 내가 시험 봤던 문제랑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네. 이런 게 수도 없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유럽의 명문 기숙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한 SAT 강사는 시험 문제 유출 정황을 포착해서 결국 칼리지 보드에 이를 제보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의 웹사이트는 뭐냐? 제가 하나는 가르쳐 드릴게요. 그 문제가 된 웹사이트 주소는 뭐냐? bluebook.plus입니다. 우리가 보통 뒤에 .com을 찍잖아요. 이제 .com이라는 것은 COM, 요건 이제 커머셜의 준말이라서 보통 일반적인 상업적인 그 웹사이트의 도메인 네임은 끝에 다 COM, .com으로 끝나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정부 관련 같은 경우,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gov로 끝나죠. government의 준말.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는 인더스트리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영리 재단, 비영리 단체 이런 데는 .org를 씁니다. organization.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bluebook.plus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니까 그 시험 문제가 쫙 나와 있는데 깜짝 놀라게 너무 똑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미국의 SAT 시험 문제 그 운영 플랫폼이 있습니다. 블루북이라고요. 블루북이라고 이제 시험 만드는 그런 시험 문제 만드는 데인데 그 블루북이라는 데서 이름을 따간 거죠. 이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블루북.플러스 거기 들어가면 문제가 막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그 칼리지 보드가 완전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유료로 연습 문제를 제공한다라고 돈 받고 이제 그걸 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돈을 내고 들어가 보니까 엊그저께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랑 똑같은 게 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유사하거나 아예 똑같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이 사이트는 지난해 11월 한 달에만 약 87만 5천 명의 방문자를 기록할 정도로 폭발적인 아마 그 SAT 관련된 학생들은 이미 저보다 먼저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방문자가 여기 이미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메인을 추적해 보니까 중국에 기반을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칼리지 보드에 이 내용을 제보한 이 강사는 일부 유출된 문항이 실제 SAT에 출제됐던 문항과
완전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퇴출된 과거 문제와 비교한 결과 시험 직후 온라인에 그 게시된 문항이 기존 문제와 거의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바로 확인해 보니까 내가 1시간 전에 시험 보고 나왔는데 보니까 벌써 문제가 여기 올라온 거예요. 블루북 닷 플러스에. SAT 외에도, 그리고 미국에 시험 많이 있잖아요. SAT 외에도 LSAT 그리고 GRE 등 이 다른 디지털로 보는 시험에서도 유사한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경영대학원과 로스쿨은 실제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학생들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시험에 관련된 보안 전문가들은 그래서 특히 개인 노트북 사용 허용하는 것이 가장 취약한 그런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도록 하니까 거기에 그 중국의 그 웹사이트하고 다 미리 연결해갖고 그 시험을 다 미리 준비해갖고 오는 거죠. 그런 경우가 들통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다 대학 입학 허가가 취소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실제로 코넬대 법대에서는요, 지난해 12월 기말 시험 중에 원격으로 대리 시험 응시자가 시험 화면을 캡처해서, 그러니까 내가 시험 보는 사람인데 요 시험 내 컴퓨터와 어딘가에 있는 내 시험을 대신 봐줄 그의 컴퓨터를 이 싱크를 시키는 거죠. 똑같이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걔가 다 그냥 찔러주는 거예요. 답을 눌러주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는 척만 하고. 그런 게 코넬대 법대 시험 볼 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즉각 조치가 되기도 했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혹시 이제 관련되신 분이나 그런 자녀를 두신 학부모나 이런 분들 있으면 좀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핵무기 경쟁이 다시 좀 불붙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두 나라, 미국 그리고 러시아. 이 두 나라 간의 유일한 핵 군축 조약이 있는데요. 그 핵 군축 조약을 뉴 스타트라고 부릅니다. 그게 만료가 임박했어요. 언제? 네, 오는 5일자로 끝납니다. 내일 모레면 끝납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전략 무기 감축 조약, 이 뉴 스타트라고 부르는 이 조약이 양국이 내일 모레 5일 되기 전에 그 연장을 하는 것에 빨리 서둘러서 합의하지 않는 한 내일 모레 5일자로 그 조약이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조약이 끝난 이후에는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핵무기를 막 만들어내도 된다는 것이죠. 러시아가 작년 9월 이 조약에 1년 연장을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응하지 않으면서 이 조약의 존폐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 스타트가 만료될 경우에 핵 군축 합의를 새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하고 러시아 너희 두 나라만 하지 말고 중국도 끼고 여러 나라 껴서 다시 만들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올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서둘러서 미국하고 러시아만이라도 딱 빨리 연장을 시켜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를 끼자라는 그 이유 하에 지금 이걸 연장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5일 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 1992년 이후 핵무기 시험이 사실상 중단됐었는데요. 앞으로 이게 이제 끝나버리면 자칫 제약 없는 핵 경쟁이 재개될 수도 있어서 지금 좀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정치권과 핵 전문가들은 뉴 스타트 연장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1년 연장을 해놓고 그 시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여러 가지를 추가적으로 그렇게 할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연장 안 하고 무조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측근들의 이런 다양한 의견을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조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중국이 핵무기를 늘리는 상황에 대응하려면 미국도 더 많은 핵탄두를 탑재해야 한다라는 이제 강경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좀 실어주는 공화당 일각의 의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어차피 이렇게 미국과 러시아가 뉴 스타트 조약을 맺어놔도 어차피 러시아가 약속 잘 안 지키고 몰래 만드는 것 같은데 뭐 미국이 거기에 얽매여서 핵실험도 못하고 그럴 필요 뭐 있어. 어차피 러시아 어차피 이거 약속 안 지킬 거니까 알아서 해.
우리 미국도 핵무기 실험 다시 해야 되겠어. 그게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그 사람들의 의견에 좀 동조하는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이제 내일 모레 5일날 이 조약이 완전히 폐기가 돼버리면 그렇게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 소식입니다. 경구용. 뉴스 할 때 경구용 하면은 뭐가 되게 좀 무슨 뜻이지 하실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그 얘기입니다. 경구용 알약 하면 뭐냐? 입으로 먹을 수 있는 알약 그 얘기예요. 자, 경구용 당뇨와 비만 치료제인 잘 아시죠? 요즘 뭐 핫하잖아요. 위고비와 오젬픽. 이 두 가지 약이요.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낮춰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부전 재발 위험도 낮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오레곤 대학 연구팀은 신부전 병력이 있는 2,200명과 당뇨병 환자 9,600명을 대상으로 이 먹는 위고비와 오젬픽 실험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신부전이 있는 당뇨병 환자 중에 위고비와 오젬픽을 복용하는 그룹과 복용하지 않는 그룹을 나눠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신부전 재발 위험이 먹는 그룹에서 훨씬 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먹는 위고비와 오젬픽이 신부전 위험의 효과를 줄이는 그런 신부전 위험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부전은 잘 아시다시피 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흔한 그리고 가장 위험한 심장합병증 중의 하나입니다. 세계적으로 무려 약 4억 6,200만 명의 그 제2형 당뇨병 환자 중에 약 57%가 이 신부전을 앓고 있고요. 신부전이 있으면 입원할 확률 급격히 높아지고 심지어 사망할 위험까지도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당뇨도 물론 잡아야 되겠습니다만은 당뇨병 환자가 이 신부전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위험에 처하지 않게 그거를 잡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위고비와 오젬픽에서 그런 효과가 지금 발견됐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그 위고비와 오젬픽은 비만 치료제로 처음에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후에 이제 당뇨 치료 효과도 있다라는 게 밝혀졌고 더불어서 이제는 당뇨병 환자의 그 신부전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도 있다는 이게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약이 모든 게 아닙니다만은 그 상당 케이스의 그 약에서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저거죠. 바이아그라. 발기부전 치료제로 지금 알려져 있는 바이아그라가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협심증 치료제로 나왔던 겁니다. 협심증 치료제. 그랬다가 이제 부가적인 효능이 이제 밝혀지면서 그렇게 된 거 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런 것처럼 비만 치료제 그 오젬픽과 위고비도 그런 과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그 오젬픽과 위고비가 계속 그동안은 이제 주사제로만 했다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먹는 경구용 그런 알약으로도 나와서 앞으로는 더 빠르게 대중화, 더 빠르게 확산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고비와 오젬픽에 관련해서 조금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nap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